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10명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환자 중에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이 177명이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이후에 완치 환자가 신규 환자보다 많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구로 콜센터 등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은 아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승 의원님 먼저 네.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그저께 집계인 거죠. 100명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완치된 환자가 크게 늘었다.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또 나름대로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어제 이제 110명이 추가되어서 총 확진자는 7,979명입니다. 네. 100명대의 어떤 확진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격리 해제된 환자 수가 177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어떤 감염들이 계속 이제 그러니까 소규모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세종시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지금 속보가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해수부가 3명이 이제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살펴볼 게 세종시 정부 청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원래 해수부는 5동에 있습니다. 5동에 있고 그 중에 감사관실만 4동에 빠져나와 있는데요. 4동이 기획 재정부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동뿐만 아니라 4동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 쪽에서도 조금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좀 이렇게 긴장감 있게 좀 사태 추이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다시 네네. 좀 해보고요. 사망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늘었습니까? 사망자는 한 분 정도 늘었는데요. 예, 사망자 이야기를 좀 국민들께 이제 계속 이제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명이 이제 사망을 하셨고, 사실 사망자의 나이대는 여전히 이제 기저질환과 연세가 많으신 이제 77세로 이제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제 사망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완치 환자도 이제 107명이 됐듯이 이제 사망 환자도 앞으로는 이제 제로로 조금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위중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규 환자 추세는 지금 100명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는 사람들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완치돼서 격리 해제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워낙 그 신천지 사태 이후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했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이분들이 점점 이제 기간이 돼가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반대되는 이제 신규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신규 환자 증가 추세가 늘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한 가지 좀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하면서 주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위험군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참 많을 때 25,000건 정도, 한 18,000명 정도에 대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3월 11일 통계를 보면은 17,000명에 대해서 21,000건의 검사를 여전히 시행을 많이 하고 하고 있거든요. 있군요. 예, 여전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지는 숫자가 적은 거기 때문에 확진 비율이 줄었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줄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안심은 아직 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19의 어떤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감염을 일으킨다는. 그러니까 주의를 가지고 분명히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감염자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를 조금 더 가져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 지역별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서울 구로 콜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수 기자, 자, 오늘부터는 건물 앞에 진료소 운영하지 않는다고요? 네, 어제까지 사흘간 선별진료소가 운영됐지만 서울시는 오늘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철거했습니다. 코리아빌딩 입주회사 직원들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아직 검사를 못 받은 입주민 등은 주변 구로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물 앞에는 보건당국에서 열 감지기를 설치해 감염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 환자 수가 10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 74명, 경기 18명, 인천 17명입니다. 어제 확진 환자 중에는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11층 콜센터가 아닌 9층과 10층에 입주한 다른 회사 직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빌딩 입주회사 직원과 입주민 등 총 1,093명 가운데 998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는데 나머지 검사 결과는 오는 줄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콜센터와 관련한 확진 환자나 다른 층 근무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층에서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했고 13층 이상 오피스텔 거주민 중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환기구인 공조 시스템을 통한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건물 7층 콜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19명이 지난 5일부터 영등포에 위치한 다른 콜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는데요. 방역당국이 영등포 콜센터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콜센터 건물 앞에서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도 오늘부터는 중단이 됐다고 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확진자 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109명이 이제 확진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사실 뭐 앵커가 지금 저 기자가 말씀했다시피 1,093명에 대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998명이 이미 조사가 이제 완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사가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확진자가 이제 없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선별진료소는 지금 이제 폐쇄를 했는 입장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셔야 되겠지만 원래 본래에서 발청에는 층뿐만 아니라 이제 9층과 10층 이런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혹시 벤틸레이션 어떤 그 환기구를 통해서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고민을 했는데 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코로나19의 특징이 워낙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위에 있는 그 국민들께서는 증상이 없어도 스스로 능동 감시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자기를 조금 체크해 주시고 방역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선제적이고 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예방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코리아 빌딩 전수 조사를 거의 해보니까 그 11층에 거의 환자가 집중됐고 나올 사람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큰 불은 잡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말에는 이제 일정 부분 동의는 하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다른 층에서 환자가 나온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조에 대한 염려를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메르스 때 이미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2m 이내 접촉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그렇고 메르스 환자도 그렇고 기침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멀리까지도 비말이 날아갑니다. 15m 정도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고 15m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침이 아니더라도 그 공조에서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뿜어져 나오는 비말이 섞이면 훨씬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대형 건물의 공조는 대부분이 다 이제 외부 쪽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거라서요. 공조에 의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영향은 적을 것 같고 그거보다는 이게 보면은 9층하고 이제 밀접해 있는 층들에서 주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그 폐쇄되어 있는 좁은 공간이라서 그 안에서의 어떤 전파가 이루어지기 쉬운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그 버튼도 역시 계속 손을 통해서 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9층, 10층, 11층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밀접한 층수들이라 손이 되게 닿기 쉬운 위치이고 그다음에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분명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같은 시간을 잇는 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전파가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자들이 그 굉장히 대량의 환자가 같은 층에서 한꺼번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1차 감염자가 다 옮길 수 있는 양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훨씬 더 이전에 감염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전에 감염자가 있었고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흘러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저희가 모르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옮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사실 저희가 서울에서 환자가 이렇게 집단 감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구처럼 병상이 모자란다거나 의료진이 또 부족하다거나 또 생활치료시설도 모자라지 않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 기자 브리핑에서는 병상은 지금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태능성수촌을 지금 그 경증 환자 생활치료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한 2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대구 상황이 좀 타산지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맞습니다.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들이 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는 결국 경증 내지는 무증상 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그 증세가 악화될 거에 대비해서 의료진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대구에서도 충분히 또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태능성수촌 그 생활치료센터는 210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경증 내지는 무증상이 환자가 입원을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그 이외의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환자분은 이미 중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외한 분들이 입소가 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립 보람의 병원에 계시는 의료진들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의 병원에 이제 그 의사와 간호사 18명하고 18명하고 의료진도 꾸려져 있군요, 지금. 네네. 그래서 서울시 직원도 53명 등이 이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분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 자가 모니터링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것들 왜 체온을 잰다거나 또는 간단한 약을 준다거나 하는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실제 중증 환자들이 생기더라도 바로 병원에 빈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역학조사 코리아 빌딩 해보니까 건물 내에서 나온 확진자 중에서 가장 빨리 증상이 발현된 사람이 지금까지는 2월 28일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월 22일 날 증상이 나온 환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있고 나서 활동했던 기간들, 전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부분이 밝혀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역학조사를 하는 기간을 조금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늘렸고 21일 기준으로 22일이니까 21일부터 전날부터 3월 11일까지 거기에 왔다 갔다 했는 시민들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동선을 그냥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이걸 기지국 통신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이제 행정조사의 어떤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기지국이 접속이 되는 어떤 휴대폰 번호가 있으면 그 휴대폰 번호로 지금 문자 발송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아마 국민들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문자가 오면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진짜 능동 감시를 해서 자기 스스로의 몸을 체크를 해서 이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선별진료소에 가주는 그런 어떤 좀 성숙된 시민사회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정부기관에서 해주는 것보다 국민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접촉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격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능동 감시 이런 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사하는 역학조사의 범위 기간이 좀 늘어나면 확진자 수 또 감염자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인지를 보는 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구로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희가 확진했던 사람이 첫 시작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감염자인지 아직 이건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현재 첫 확진자가 2월 2일까지 이제 지금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월 22일이라는 거는 어떤 날이냐면은 2월 18일 날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진단이 되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기거든요. 저희가 이 구로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보도 중에 보면은 그 안에 신천지 신자가 5명이 있었는데 다 음성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지금은 음성이라는 얘기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대구에서의 신천지 신도들의 양성률이 한 60%, 70% 정도를 보이고 대구 이외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의 양성률이 그때 1.7%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일반인의 양성률이 0.1%인 거에 비해서 거의 한 20배 정도 가깝게 높은 양성률입니다. 그거를 고려를 하고 네. 그다음에 대구 신천지에서 이런 대규모 환자가 발생했던 시점을 고려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 만약 2월 22일이 첫 환자 발생이라면은 그 연관관계를 또- 한번 봐야 되겠고. 네,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층에 거의 지금 절반에 가까운 환자들이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거의 2분의 1 확률이거든요. 근데 5명이 다 음성이었다라는 것과 그 5명이 또 워낙에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5명이 다 음성이었다라는 거는 이미 감염이 지나가고 난 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양성이었는데 증상이 없거나 모르고 넘어갔을 가능성. 그래서 예. 자가 치료가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되겠네요. 것들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그리고 또 이제 다행인 거는 네.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엄청 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2월 22일이면은 네. 그 대구 신천지 그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어떤 자기의 개인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실 때였었고 네. 손위생도 열심히 하셨을 때였기 때문에 대량 전파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도 물론 있겠네요. 근데 물론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많이 전파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더라도 조금 전에 이제 승현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를 지금 역학적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지금 필요한 거는 정확한 그때 당시에 생겼던 어떤 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 거죠.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개개인이 본인의 위험성을 알게끔 알려주고 네.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라면은 빠른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아서 관리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조사가 된 게요. 코리아 빌딩에서 그 다른 층 콜센터 직원들이 19명이 원래 콜센터, 구로울 콜센터 말고 영등포 쪽에 있는 콜센터로 옮겨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이 영등포 쪽의 센터에서 좀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이런 부분들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코리아 빌딩 7층에 있는 숙박업소와 관련된 콜센터 직원 19명이 죄송합니다, 성 의원님. 지금 브리핑이 네네. 시작돼서요. 이거 듣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확진 환자의 현황을 보시면은 어제는 1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격리 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 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인 환자는 68명이 감소한 7,402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어제 한 분이 증가하여서 67분의 환자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저희가 집계한 그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3분 정도가 더 사망을 하셔서 총 사망자 숫자는 7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환자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확진 환자의 숫자를 보시면은 표로 일단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9.8%의 환자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20.2%입니다. 어제 신규 환자 현황을 보시면은 대구 지역이 61명이었고 그리고 서울 지역이 그 콜센터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면서 13명이었습니다. 세종이 해수부 등의 집단 발병으로 17명이 증가한 양상입니다. 경기도도 콜센터 등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해서 7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에서는 신규 환자 발생 보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발생 사례를 보시면은 신천지 관련이 전체 환자의 5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그 집단 발생 사례들이 보시면 의료기관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은 다중시설 또는 사업장 아니면은 교회 같은 그런 단체 수련회 같은 거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0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 건물에 근무하는 근무자 직원이 82명입니다. 서울 5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입니다. 주로 이들의 접촉자, 가족 등의 접촉자가 27명 보고되었습니다. 이 통계는 3월 13일 날 0시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추가적인 그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는 계속 변동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까지 확인된 11층 콜센터 확진 환자 80명 외에 9층의 콜센터 직원이 1명, 그리고 10층에 근무하는 다른 회사 직원이 1명 확진되어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층 직원은 168명을 검사하였고 그중에 1명이 확진되었으며 10층의 직원은 27명이었고 그중에 1명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13층에서 18층 사이에 위치한 오피스텔 입주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86명이 검사를 받으셨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2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해수부에 근무하는 확진자 24명 중에 23명은 4층에 근무를 하고 1명은 5층에 근무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그 동선이나 역학조사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확진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의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PC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주말을 맞이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개인위생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거리두기 또 기침할 때 입과 코를 가리고 하는 기침 예절의 준수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등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 참석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손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그리고 주변에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기 등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3-4분씩.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 또 앞으로 할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확진자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11층에서 80명이 나왔지만 9층, 10층에서도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리고 13층에서 18층까지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186명을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박원순 시장도 그래서 큰 불은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수부 관련해서 직원들이 24명, 가족
또 접촉자 2명 해가지고 총 26명이 확진이 나왔는데 층수별로 조금 달려 있고 4층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다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잠깐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코리아 빌딩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영등포에 있는 콜센터로 갔다. 그런데 영등포 콜센터에서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 올렸다시피 이제 19분이 이제 영등포 쪽으로 가셨는데요. 그게 이제 5일 날 이제 이주를 하셨는데 이제 사실상 8일 날 구로 콜센터에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 직원들은 좀 특별한 조치를 조금 해달라라고 요청을 되니까요. 했을 것이고 사실 뭐 좀 이렇게 그 검사도 좀 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택근무를 하는 걸 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시는 근로자분들의 이야기는 정상 근무를 압박했고 검사 요청까지 거부했다. 회사 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회사 측이 그렇게 했다면 저는 회사 측의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이 없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분명히 확진이 나왔다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치사율이 낮다 할지라도 분명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조치를 하였다면 좀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어떤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콜센터 종사자들이 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확진자 중에서도요. 지금 일 끝나고 다른 일 하시는 분, 또 다른 일 하고 콜센터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있어요. 그래서 그 여파가 좀 더 퍼지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로서 말씀을 드릴 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분들의 서민의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것이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비난은 좀 국민들께서 좀 이렇게 차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게요. 당연히 지금 콜센터에 있는 어떤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입더라도 저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투잡을 뛰었을 거예요. 그럼 투잡을 뛰는데 콜센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찬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 반찬 가게 계셨다. 사실 그 집단적으로 굉장히 아파트 주변에서 이제 반찬을 사가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파트 지금 상가였나 그렇죠, 보죠? 상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고 좀 위험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편의점 근무를 했던 분도 이제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녹즙 배달하시는 분도 그렇죠. 있었고요. 예, 여의도에. 이런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이해는 되지만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조금 더 확산되는 어떤 그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참 양가의 감정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어떤 단면을 좀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교수는 일단 이런 분들일수록 배가 증상이 좀 있거나 뭐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좀 나도 쉽게 얘기하기가 콜센터 측에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처음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증상이 되게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열을 보인다, 호흡곤란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질병이 많이 진행됐을 때의 얘기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시면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막 내원했을 때 그 시점에는 37.5도 이상의 고열을 보이는 경우가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인후통이라던가 또는 호흡곤란 같은 것도 한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의 시작은 37.5도 미만의 발열을 보이는 게 거의 한 절반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기침을 보이는 경우가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기처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놓치게 되면 이런 그러니까 대량 감염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진행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집중적인 어떤 검사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좀 더 아픈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던가 또는 그런 분들이 제대로 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쪽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세종청사 쪽에 지금 해수부 직원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지금 확진자 중에서 또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감염이 되면 그야말로 가장 지금 현재 헤드쿼터 아니겠습니까? 행정 공백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저번 패널로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저는 의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어떤 방역 대책, 그분들에게 어떤 보호 장구를 정확히 이렇게 줘야 되지만 또 공무원들, 그다음 국가 기반 시설, 특히 뭐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뭐 통신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정확하게 마스크라든가 어떤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청사는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방향으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 모양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건 뭐 질병본부에서도 총괄 제1본부장이 말했다시피 사실 지금은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집단에서도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감염되는 공무원을 저희들은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좀 공무원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0개 가까이 도시락을 먹고 있거든요. 사실 점심은 거의 뭐 편의점의 도시락을 보면 보기도 싫을 만큼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기 그러시군요. 스스로에 대한 격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무원들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코로나19에서 가장 앞서서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으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관리를 좀 엄혹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 말고도 지금 다른 뭐 대통령 기록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공무원들 감염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고요. 이 아까 구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가 한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감염 확산에 좀 우려를 더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사회에서도 지금 현재 그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의 착용이라든가 손이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전파 차단에 유효한 수단들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에 이렇게 한 층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층 안에서 감염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슈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도가 있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네. 사실 그 층 안에서의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먼저 좀 캐치를 잡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예를 들어 뭐 그 층 안에서는 뭐 같이 모여서 뭐 다과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도시락을 같이 먹는 습관이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는 뭐 마스크를 안 착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근무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던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분명히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집중돼 있습니다. 네,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내일 3월 14일 신천지 창립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혹시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 쪽에서 안 하겠다 얘기가 나온 모양이죠?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입장에서 물론 자기들의 어떤 종교 의식에서 만들어진 날에 대한 기념 행사는 자기들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네. 저는 신천지에 있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 특히 어떤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어떤 신천지에 있는 종교뿐만 아니라 네. 기존에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따라왔던 기독교, 그다음에 캐톨릭, 그다음에 불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하나님도 이해하고 부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좀 이렇게 사실상 종교를 믿는 목사님이 지금 종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네. 거기에 있는 어떤 신도들께서 자기 몸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몸을 캐치하시고 자기 몸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셔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위험한 지역에 가셨거나 조금이라도 위험한 어떤 상황의 어떤 증상이 보이신다면 예배보다 요새 온라인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분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콜센터 직원 중에서 부천에 사시는 분이 휴일날 주말에 교회 가서 예배를 받다가 그 교회에서 지금 그 5명인가 지금 확진자가 나왔더란 말이죠. 근데 이때가 우리가 그야말로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강조했고 질본에서 항상 브리핑할 때마다 주말에 교회 예배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던 때인데 교회 예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아쉬운 측면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종교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종교 단체마다 다른 입장들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분명히 이제 조금 전에 승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각각의 개인적인 어떤 종교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생각을 떠나서 지금 이 시점은 전부 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동참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각각의 종교단체가 조금 더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지금 의료진들 대구 특히 대구 경남 쪽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그 숙소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쫓겨났다 이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에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이제 우한 쪽에서 대한민국 동포들이 돌아왔을 때 특정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좀 도르는 걸 좀 방지하고 좀 꺼려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분들에게 적극적인 환영하는 의사표시를 보였거든요. 네. 뭐 앞에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자기 목숨을 담보해서 어떤 치료하는 곳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170분이 정말 사투를 하고 있잖아요. 레벨 D의 방호복을 입으면 저희들이 진짜 눈물 나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게 2시간이면 뭐 그렇죠. 짐 다 땀에 이렇게 빠진다고 젖은 모습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분들이 와서 잠시 쉬셔야 되는 장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도 이용하지 않고 거의 자가격리 수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요. 뭐 이 부분은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을 때 혹시 나의 자녀, 나의 아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것이 같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어떤 공동체라면 좀 이해해 주시고 이 그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이렇게 민원을 막 넣은 게 아니라 지금 보면 호텔 측에서 이제 사과 편지까지 썼던데 입주해 있는 예식장의 업주가 민원을 넣었다. 그 민원을 지금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이거 가지고 또 창원에 계신 분들을 또 저희가 비난 화살이 쏟아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의료진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좀 해줘야 될 말 뭐가 지금 제일 필요합니까? 수고하고 있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지나갈 거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지금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레벨 D 방호복을 입는 거는 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레벨 D 방호복을 입게 되면 평소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의 절반도 못 버틸 정도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자원하고 그다음에 그 자원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그 노력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승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레벨 D 보호복을 입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이분들도 또 이러한 보호복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매일매일 입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니까요. 굉장히 습관돼 있는, 숙련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입주해 있는 업체 쪽에서 저도 항의를 했다라고 듣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심정적으로 뭐 이해가 완전히 가는 건 아니지만 또 그 업체는 또 그 업체대로의 또 분명히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은 합니다. 다들 또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요. 다들 조금씩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그러네요. 있는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각박해질수록 서로 간의 이해 폭들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다행히 뭐 이분들 오늘 나갔습니다만 다른 숙소는 구했다 그러니까요. 네.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